다음에 탄수화물 중독과 대사성 신경 정신 질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탄수화물이 이제 문제가 되냐 이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어린이 ADHD, 자폐증, 우울증, 또 여기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죠? 불안,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장애, 또 전뇌증, 간질이라고 이야기했죠. 발작,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죠. 보시면 증상들이 다양하죠? 그죠?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자폐, 우울, 불안, 충동 조절 장애, 전뇌증, 간질, 발작, 조현병, 정신분열증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병명은 기작은 탄수화물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 그러면 탄수화물이 이제 그러면 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병에서 상담하는 것과 시기의 관계는 어떤 거냐라고 비유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는 드라이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는 엔진을 제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엔진을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행히 갓길로 세웠잖아요. 그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트렁크에 열린 거 보니까. 근데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다가 불 한번 나보세요. 뒤집어지죠. 네, 뒤집어지죠. 사망이죠. 거의 99%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운전 드라이브 기술이 없어서 사망한 거예요? 아니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엔진 자체가 타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가지고 백날 그 상담을 받아가야 근원적인 엔진 자체가 문제면은 그 효과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정신질환들. 이것도 일종의 신경이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죠? 몸의 어느 부위? 손이 생각하나요? 그렇죠. 뇌가 하는 거죠? 뇌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뇌신경이 문제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심지어 트라우마다.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매개가 되는 것은 뇌세포의 손상이 항상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청소년, 소년의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죠? 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이 2006년도에 3.6%였는데 그죠? 2005년도에 3.6%인데 2006년도에 3.9%, 2007년도에 4.6%.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추이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미성년자 4대 강력범죄를 보면은 건수가 2013년도에 607건, 강도, 성폭력 왜 이렇게 많지? 2721, 78%네. 이렇게 성폭력이 이렇게 많냐? 그래, 방화, 방화도 140건이네요. 심각하네요. 그 다음에 연령별 비중을 보면은 연령별 비중이 10세에서 13세가 2만 건이나 되네? 이거 심각하네요. 14세에서 15세가 2만 건, 18세 이상이 1만 건. 그 이상 올라가면 성인이구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학교 폭력의 원인은 뭐냐? 점수 위주 입시 경쟁 체제, 학생 개인, 학교의 폭력 방지 노력 부족, 대중에서의 폭력성, 가정교육의 부재, 또 요즘에 또 추가되는 게 어딨죠? 스마트폰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범인들을 몰아가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뭐가 매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뇌세포가 관련이 있잖아요. 또 폭력을 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한 뒤에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폭력 당한 뒤 자살을 생각했다. 31.4%, 2012년에는 44.7%. 또 학교 폭력 첫 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이 제일 많네요. 40%.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초등생들이 상당히 심각한 애거든요. 네, 학교 폭력 유형, 피해 유형, 역설이란 역적인 거, 폭력, 신체적인 폭력이 있죠. 협박, 괴롭힘, 집단 따돌림, 돈이라 물건과 사이버 폭력, 성적인 논리라 접속. 학교 폭력 도움 요청 방법,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33%, 학교 선생님이 29%, 부모님 24%, 친구들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참 저는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는가요? 라는 걸 했을 때 생물학적인 접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념론적이죠. 그러면 어린이의 식생활이 왜 정신질환의 문제가 되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수상돌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핵이거든요. 핵에서 유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핵에 있는 부위를 세포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전선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축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끝에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서 얘와 똑같은 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색에서 수상돌기에서 다시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전기적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수상돌기가 보통 세포 하나당, 뇌세포 하나당 4,000개에서 40만 개라고. 그 하나의 축색 돌기에서 하나의 신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나타내는데 파란색은 억제성 신경세포예요. 억제성.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된 건 흥분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주자면 흥분성은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억제성은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차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사람을 치잖아요? 근데 가속 페달과 함께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죠? 그죠? 엔진 부릉부릉 하더라도 멈춘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억제성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파인 튠이 가능해요. 파인 튠. 이게 이제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파인 튠이 미세 조정. 그죠? 네, 미세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미세 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도 맞추고 상대방의 제스처도 빨리 인식을 하고 이런 걸 계속 조정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신경세포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거든요. 안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이 상태에서는 바깥을 0mV로 가정을 하면 안에는 마이너스 30mV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더 마이너스로 차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신호가 와가지고 자극을 하면은 여기에 이 이온 통로가 있어요. 이온 통로가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농도가 많은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칼륨 통로가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칼륨은 도로 나가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전압이 마이너스 30mV가 아니라 플러스 70mV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작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피크가, 신호가 딱 만들어져요. 그럼 이 옆에 또 다른 이 이온 통로가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여기서 피크가 또 나오잖아요. 그 옆에 있는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크가 해서 여기까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단까지 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말단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이 말단 부위를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시냅스 전 세포라고 그래요. 여기는 시냅스 후 세포가 돼요. 그리고 이 간격을 시냅스라고 해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축색에 전기 철로처럼 선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전기 신호가 오면은 얘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표면을 가가지고 방출을 시켜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수용체를 딱 건드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신호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글루탐산, 여기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탐산인 경우 피크가 저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글루탐산이. 그런데 가바라는 게 나오면 신호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글루탐산의 흥분성 신호와 내려가는 가바의 억제성 신호가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호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래 좋아 글루탐산 너무 많으면 흥분성이 심해져. 가바는 억제성인데 적어지면 억제가 잘 안 돼. 근데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흥분성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억제성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성 옆에 억제성이 조금씩 붙어 있죠? 그래서 흥분성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다 또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탄수화물 시기를 하면은 포도당이 지금 C가 몇 개예요? 탄소가? 6개죠? 얘들이 절반으로 딱 쪼개져서 뭐로 하냐? 피루부산으로 변해요. 피루부산이 지금 몇 분자예요? 2분자가 있죠? 그죠? 탄소 3개짜리 2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뭐로 변하냐면 아세틸코A로 변해요. 그죠? 탄소가 2개죠? 그런데 아세틸코A는 지질도 아세틸코A를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포도당과 비슷한 경로로 가져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든 지질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최종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이기 위해서는 뭐로 변해요? 아세틸코A라는 걸로 변해요. 그 다음에 아세틸코A는 지금 탄소수가 2개잖아요. 이게 옥살 아세테이트와 결합을 해요. 지금 옥살 아세테이트는 탄소수가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2개와 4개가 합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트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트르산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CO2가 계속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CO2 빠져나오면 5개 되죠? 여기서 또 빠져나오면 4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나중에 옥살 아세테이트로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세틸코A와 결합해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흑무성신호는 글루탐산이라고 그랬는데 글루탐산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CA 사이클에서 알파 케토 글루테르산이 얘들이 글루탐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경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있잖아요. 글루타민이 다시 글루탐산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 이 회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글루탐산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탄수화물이 끊으면은 옥살 아세테이트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세틸코A가 점점 축적이 되죠. 그러면 아세틸코A가 많아지면은 그게 아세틸코A로 변해서 케톤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럼 탄수화물은 왜 먹으면 안 되냐? 탄수화물은 이 TCA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는 옥살 아세테이트가 필요한데 이 피루부산이 옥살 아세테이트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백질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애들 충동장애 있는 애들, 자폐 이런 애들한테는 케톤식을 해야 된다. 피칸하고 채소만 주로 먹이면 이 피루부산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TCA 사이클이 제한된단 말이죠. 그 대신에 아세틸코A가 케톤체를 만들기 때문에 얘들이 뇌로 이용해가지고 신경을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 케톤체들이 가바 합성을 증가시켜요.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훨씬 차분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나타낸 게 이 그림인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피칸 주로 견과류하고 채소만 하루 종일 먹어야 되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해도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질과 탄수화물 균형시기, 견과류 중심의 건강시기,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견과류하고 채소를 먹어라. 드레싱하면 맛있으니까. 아까 드시고 맛있었죠? 네. 그죠? 오늘은 약간 졸린다. 아니 아까 그러면은 우리 그 피카를 항상 먹으라는 거죠? 네. 다른 견과는 먹지 말고. 아, 다른 견과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기 기호에 맞게. 기호에 맞게. 네. 그 양은 그만큼씩. 네. 양은 뭐 자기가 배부르게 먹어. 저 오늘 2개가 3개 먹었잖아요. 컵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을 유지한다. 이 건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러면 이런 시기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연구에는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은 치매 개선 효과였습니다. 치매. 그 다음에 노인들한테 치매, 또 여성들한테는 다이어트 효과를 해요.
왜냐면 이 탄수화물은 이 시상화물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꾸 식욕을 자극을 해요. 그런데 이 케톤차는 시상화물을 억제해서 식욕 중추를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 배고픈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 주름을 감소시켜요. 이거는 케톤식 하시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며칠 있다가 케톤식 한 다음에 또 찍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슬라이드로 얼굴 주름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그죠? 또 이 케톤식은 당뇨에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뇨는 혈당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케톤식을 하면 포도당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죠. 금방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안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너무나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도 개선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2분 여기 강의 들으신 분 있었거든요. 2분 다 고혈압을 다 끊었어요. 혈당이 며칠 있다 탁 오죠. 혈압이 190이던 분이 약을 먹거든. 약을 끊고 170에서 며칠 이렇게 하시다가 150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한 2주? 2주 정도? 근데 이제 그분은 운동을 하셨었는데 케톤식을 하시면서 약을 끊고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냥 3보 정도는. 예, 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관 건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축기하고 이완기 사이에 격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도 혈관 탄력성이 있으면은 계속 그걸 이제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혈관이 이제 굳어버리면은 혈압이 올라왔을 때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혈관 탄력성은 불포화 지방산에 중요한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대신 포화 지방은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딱 먹으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없어져요. 여드름도 없어지고. 왜 이게 만병통치냐? 이렇게 보면 만병통치죠, 사실. 현재 과학적으로 보고된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유익한 효과가 매우 많을 거다. 왜 이런 유익한 효과가 나타나냐? 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 이게 사람들의 정상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만 년 전에 농경사회가 되기 전에는, 그죠? 공부를 먹기 전에는 과일, 그죠? 견과류, 나무 위에 있는 거, 또 부드러운 잎, 그죠? 이런 걸 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게 정상 상태였고, 그러니까 원래가 건강했었는데 1만 년 전에 곡류를 먹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케톤식을 평생 해야 돼요? 그거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묻고 평생 밥을 먹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탄수화물이 지금 중심 시기가 되면서 글루탐산이 너무 많아졌다. 반면 가발은 너무 적어졌어요.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고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이 점점 증가해서 2020년도 되면 세계 넘버 2가 돼요. 질병. 전내증.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조현병.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조현병 환자 지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문제가 된다고. 응? 그래서 막 찬반을 이제 왜 정신병자를 그냥 방치하냐. 정신병을 더 늘려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늘리면 뭐예요? 거기서 그냥 고기 먹이고
밥 먹이고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더 날리죠. 그 약화시키려면 무기력하게 하는 약물을 주잖아요. 신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여성에게는 불임률이 열려요.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제 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죽었어요. 우울증 약해서 나타나서 자살했어요. 가슴 아프죠. 제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알려줬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보세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 PCA 사이클, 글루탐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경과로 먹어. 그걸 채소만 먹어. 그러면 이게 다 알아서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캐터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채식 식품들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함량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통곡유분이에요. 통곡유분이 제공하는 것은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또 섬유소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콩류, 대두, 종실류, 견과류 얘들은 단백질과 지질을 제공해요. 이게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채소류, 또 해조류, 네, 과일류,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비타민류, 그죠? 수용성, 비타민류, 네, 미네랄류, 또 항산화제, 또 파이트 케미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단을 짜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이 너무 경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죠?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탄수화물 70, 단백질 20, 지질 10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요즘에 또 탄수화물 70, 단백질 10, 지질 20, 또 탄수화물 60, 단백질 10, 지질 30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비율이. 특이한 건 지질 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견과류예요. 견과류가 지금 옛날에는 어떤 식품군으로 분류가 됐냐면 그 유지류로 포함이 됐어요. 유지. 그러니까 기름, 오일. 그러니까 이런 유지류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름 조금 그냥 그죠? 드레싱 할 때나 써라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견과류가 무슨 그룹으로 갔는지 아세요? 현대 식품군에서? 단백질군하고 같이 들어가요. 단백질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견과류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견과류가 가장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질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지금 콩류는 단백질이 18에서 20인데 지질은 20에서 30%예요. 그죠? 함량만 보면. 근데 대두는 이제 단백질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소고기의 거의 2배. 근데 종실류 같은 경우는 40 내지 50%가
지질이에요. 견과류는 50 내지 60%가 지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비율을 바꿔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30에서 뭐 60, 10 이 정도로 바꿔야 된다. 시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면 뭐 40대 40, 45대 45 절반 정도는 지지를 먹어야 된다. 최소. 그러면 애들 학교에서 식단이나 아니면 집에서 식단 좀 이상한 애들 특히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견과류 영양 성분을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성분을 분석한 건 아니고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100g당이에요. 100g당. 견과류 100g당. 몇 g이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단백질 칼로리 더하기 탄수화물 칼로리 분의 지질 칼로리 지질 칼로리를 케톤율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케톤율.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케톤율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질율이겠죠, 지질. 다양한 분해를 하면 치유 효과가 암의 경우는 4.0에서 3.5 이상이면은 암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그램이 아니라 칼로리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g이에요. 질량, 칼로리. 여기 단백질 g입니다. 여기 칼로리. 여기 지질 g이고 칼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카다미아를 볼까요? 마카다미아는 탄수화물이 48이고 단백질이 33이에요. 칼로리가, 그죠? 그러니까 48점 단백질이 33.2.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얼마예요? 48.8. 지질이 얼마예요? 690.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케톤 대사만을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첫 번째? 마카다미아. 근데 마카다미아는 비싸요. 맛있어요? 맛있어. 그래, 맛있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피칸이에요. 그래서 얼마야? 7.2. 피칸은 키로당 요즘에 한 2만원대. 22,000원. 그래, 22,000원. 두 그릇 또 18,000원에도 산다고 또. 22,000원. 그죠? 저도 22,000원. 마카다미아는 얼마예요? 키로당? 그것도 싸던데요. 그래? 키로당?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400g에 뭐 몇만 원 하던데. 그죠? 같이 여러 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카는 킬로그램당이면지. 네. 그냥 호두도 말린 거예요, 말린 거. 말린 거. 6.9. 그죠? 그래서 4.0 이상 되는 거는 여기까지. 헤이즐넛도 꽤 높네요, 헤이즐넛. 그죠? 이 헤이즐넛이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그 유럽에서 구석기 사람들이 헤이즐넛을 뿌려가지고 채집해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주면서 뭐야? 커피요? 네.
커피 만들 거 해주거든. 약간 씁쓸한데 약간 초콜릿 맛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잣은 잣은 상당히 높은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근데 저 교수님, 아니 네. 교수님, 네. 브라질 너트. 네. 저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2개만 먹으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케토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많이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죠. 그거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해가지고. 왜 안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2개씩만 먹으라던데요?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줬어요. 이유를 말해줘야지. 제가 한번 이유를 좀 알아봐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뭐 안 돼요? 독소 때문이라고. 독소요? 독성. 어떤 독소가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독소가 그냥 홈쇼핑에서 설명하기를 독소가 2알씩만 먹으면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을 바가 없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그게 근거가 없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견과류는 이렇게 드시면 되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좀 주의하실 부분은 이 견과류는 칼륨 수치가 높아요. 칼륨하고 나트륨이 원래 1대1 정도로 섭취를 하거든요. 근데 비율이 500대 1 내지 심지어는 1000대 1까지 차이가 나요. 칼륨이 훨 많아요. 그래서 소금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식사할 때 소금 넣어서 드셨는데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남아도는 거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돼야 돼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또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류를 볼까요? 이 탄수화물은 케톤 시기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케톤율이 4.0에서 3.5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상 돼야 되는 거고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 20g 이내로 제한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셨죠? 여기 TCA 사이클 갈 때 옥설 아세테이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필부산이 옥설 아세테이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자꾸 섭취하면 얘가 많아지니까 아세트코에가 계속 쓰이는 거예요. 얘가 이게 차단돼야지 얘가 케톤처럼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20g 이내, 20 내지 25g 이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류를 드시는데 이거는 탄수화물이 적은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거예요. 이거 1급 할 때 같이 이 표를 정렬을 하실 거예요.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엑셀로 여기 노트북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죠? 0.3, 100g당이니까. 그죠? 거의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토식을 쓰려면 다시마 육수, 알로에, 고무가사리 묵, 해바라기 싹, 김치, 나박김치, 상추, 숙주나물, 청각, 정경채, 오이, 김치 동치미, 정경채, 메밀싹, 열무, 비타민채, 김, 오이지 이런 거 드시면 돼요. 과일류를 볼까요? 과일류는 보세요. 100g당 똑같이 100g인데요. 탄수화물이 작은 순서대로 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엄청 많거든요. 100g당이에요. 수박은 100g당 10.5예요. 탄수화물이 g이. 보통 배 있잖아요. 배 큰 거 하나 몇 g인지 아세요? 600g이에요. 그러니까 저울 집에 있으시죠? 네. 계량저울 하나 하셔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계속 재보시면 이제 나중에 강의에 오니까 그러면 뭐 과일 먹지 마라 했을 때 정말 먹고 싶어. 그럼 이제 과일을 쪼개가지고 재보고 그냥 대강 먹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곡류를 볼까요? 곡류는 100g당 탄수화물이 84g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곡물 먹었다 그러면 케톤 스탑이에요. 제로. 예. 과자, 전병 제일 높은 게 이제 탄수화물 수치가 높은 게 과자, 전병. 완전히 이거는 탄수화물 그냥 예 덩어리네요. 현미도 만만치 않네요. 누룽지, 누룽지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옥수수, 그죠? 시리얼. 아침에 그 시리얼 그거 타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 혈당 팍 올리는 거예요, 그거. 그 부모들이 그거 시리얼, 뭐 플레이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타 먹이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시리얼. 코코아 시리얼도 현미액 시리얼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건 아예 먹지를 말아야 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커피를 먹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케톤식을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현미하고 콩하고 같이 섞어 먹는 거지. 콩밥이 네, 그러니까 2끼 중에 1끼 정도. 이제 일상의 생활하는데 케톤만 먹기는 힘들 때 그런 의미고, 이제 완전히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 콩밥도 제외하고 케톤식 넣지 마시면. 아까 그 아침에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30 동안 계속 케톤식만 하세요. 아침 접시요. 근데 얼굴이 점점 작아진다고 좋아하세요.